마오쩌둥은 1949년 권력을 잡은 이후 대대적인 경제발전 운동을 펼쳤는데, 이때 전문가들의 조언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였고, 결국 농촌의 인민들은 저녁에 누울 집이 사라졌고 먹을 식량이 사라졌으며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땔감조차 동이 났죠. 그렇게 4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그 잘못을 책임지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부르주아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이라며 10대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을 숭배하는 홍위병들이 나타났고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게 되죠. 이후 그 어느 누구도 마오쩌둥 정책에 불만이나 비판을 쏟지 못하도록 닥치는 대로 숙청하고 선동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의 최측근에서 공산당을 이끌었던 이들마저 숙청시켜버리며 중국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마오쩌둥의 가치관과 정신상태가 어땠길래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내에서 패권을 쥐게 된 이후 인민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자신들의 집권을 쉽게 납득시키고 지지받기 위해 농부 출신이자 공산당 수장이었던 마오쩌둥을 우상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대중을 만날 때 언제나 천안문 위에 있었으며, 인민들은 마치 광장에서 왕을 바라보듯 마오쩌둥을 바라보았으며, 천안문 위에는 마오쩌둥에게 선택받은 소수만이 올라올 수 있었죠. 또한 이들은 인민들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공산당과 마오쩌둥에 대한 신격화된 교육을 진행했고, 이 같은 마오쩌둥에 대한 신격화는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었죠. 마오쩌둥에게 받은 사소한 선물은 농촌 마을회관에 전시되어 기념관이 될 정도였고, 그와 악수를 하면 며칠 동안이나 손을 씻지 않고, 심지어는 그 손을 만지고자 지인들이 몰려올 정도였죠. 그러나 마오쩌둥의 신격화는 정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은 평소 양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기껏해야 홍차로 각을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오쩌둥의 주치인 리주수이는 그에게 잇몸 사이사이에 고름이 차기 시작하며 충치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니 양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게 되죠. 그러자 마오쩌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호랑이는 양치를 하지 않고도 날카로운 이빨을 유지하는데 내가 왜 양치를 해야 하지? 결국 시간이 지나 마오쩌둥의 치아는 점차 치신경을 심하게 자극하기 시작했고 어금니를 뽑아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마오쩌둥의 심각한 위생 상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몸을 전혀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잠자리를 하는 여성이 그의 몸을 물수건으로 닦아야만 했었는데, 심지어 그는 그의 중요 부위조차 씻지 않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마오쩌둥은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도 매일 밤 여자를 바꿔가며 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잠자리를 갖는 여성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이뤄져 있었죠. 그는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세상 물정에 눈을 뜨게 되어 순수하지 않다며 기피하였고, 유독 농촌에서 자랐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좋아했습니다. 마오쩌둥에게 선택받은 여성들 중 잠자리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부분 마오쩌둥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엄청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농촌은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 사실상 초토화 수준이었고 농민들은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마오쩌둥에게 선택받은 이들은 단순히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호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들이 선택받은 초기에는 매우 순박하고 순수한 어린 여성들이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호화로움에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오쩌둥은 자신이 선택한 어린 소녀들에게 항상 책을 건네주곤 하였는데 그건 다름 아닌 여러 체위들을 모사한 책들이었죠. 소녀들은 글을 모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종 리즈수이 주치에게 해석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매일 밤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왔음에도 전혀 자신의 몸을 씻지 않았고 결국 트리코모나스라는 성병을 갖게 됩니다. 이 성병은 남성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성병이었으나 여성들에게 쉽게 전이가 되었고 여성에게는 염증과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과 잠자리를 함께했던 여성들은 성병에 옮아 리즈수이 주치에게 치료를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 이미 사상검증을 통해 엄선된 여성들이었던 만큼 이 성병에 옮은 여성들은 자신들이 성병에 걸렸다는 것에 마오쩌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잠자리를 했다는 게 입증되는 훈장처럼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리즈수이는 마오쩌둥에게 전염을 막기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마오쩌둥은 자신에게 통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을 것을 거부했고 되려 리즈수이에게 왜 그렇게까지 흥분하냐며 나무라기까지 했죠. 그리고 마오쩌둥에게 최소한 몸을 씻기라도 해야 한다며 조언했지만 마오쩌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밤 여성의 몸속에서 씻으니 괜찮다. 마오쩌둥은 주치의의 조언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서 충원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조차 무시했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하나둘 성과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 보고서들은 대부분 비약적인 성과를 자랑했었죠. 그러나 이는 정부에 잘 보이려는 지방 관료들의 조작된 보고서였고, 이 보고서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 중 몇몇은 마오쩌둥에게 대약진 운동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언을 하였으나 마오쩌둥은 되려 자신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조언을 무시하고 충원을 한 이를 공산당 내에서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마오쩌둥을 60세 때부터 83세에 죽기까지 바라본 그의 주치인 리즈수이는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양심을 버려야 해. 이는 자그마치 50년 전의 일이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를 뉘우치지 않았고 다시금 되풀이하고 있으며 오늘날 중국에서의 정의는 공산당 독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을 따랐던 홍위병들은 결국 처벌받지 않고 세월이 흘렀고 그들의 자식들이 디지털 홍위병이 되어 오늘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의 역사와 문화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